제가 중국, 미국, 한국 세 국가를 투자하는데요. 중국은 25%를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 다 AI 관련된 ETF로 투자하고 있어서 다 하고 있는 데서 돈 버는 거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를 꺼내보면 미국 자산일 것이고요. 그죠? 네. 중국 자산이 가장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중국 자산이 가장 많은 것이고, 만약에 지금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더 판다라고 할 때 기관들이 살 수 있는 돈이 우리가 내는 매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말고 별로 없어요. 보험사나 이런 장기자금들에서도 이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기에는 장기자금들은 보수성이 강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높아졌을 때 활동성은 대략 떨어지거든요. 어디서 돈이 나와야 되나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 개인들의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까라는 것이 가장 수요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약해지고 1,550원. 있죠. 외국인 수급은 환율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작년 1년을 보면은 엔화의 약세와 우리의 원화의 약세가 동일하게 궤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대표님께서는 네. 하반기 우리 시장 좋게 보시는지 좀 주의할 점이 더 많다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나운서님 치킨집 가시면은 양념하고 프라이드 중에서 뭐 드십니까? 반반 먹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지금 현재가 반반입니다. 그래요. 위험과 기회가 절반씩 공존하기 때문에 반반인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넷 비중을 50%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금을 절반 가져가신다는 말씀. 저는 현금하고 해치도 하기 때문에 해치와 현금을 더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50% 노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것도 여쭤봐도 되나요? 다 물어보세요. 반도체 비중은 시장만큼 가져가시나요? 오버웨이트로 가져가시나요? 언더웨이트로 가져가시나요? 제가 중국, 미국, 한국 세 국가를 투자하는데요. 중국은 25%를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 거기는 다 AI 관련된 ETF로 투자하고 있어서 다 AI 비중이고요. 한국은 지금 현재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와 IT 비중이 한 2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네. 그리고 미국은 거의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오, 구글만 가져가고 있죠. 구글. 스페이스X 조금 있습니다.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지금 AI 하면 미국이 지금 핵심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은 거의 안 가져가시고 중국 비중이 높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열매 대표님 투자를 우리 같이 오래 업계에서 하고 나왔는데 다 하고 있는 데서 돈 버는 거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네. 지금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를 꺼내보면 미국 자산일 것이고요. 그죠? 네. 중국 자산이 가장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중국 자산이 가장 많은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 토탈을 하면 반도체가 제일 많겠죠. 근데 이거는 도대체 판단 가능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없으면은 불편한 그러한 흐름이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기와 기회가 반반인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둘 다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나쁜 것부터 좀 여쭤보면 위기는 뭐가 있다고 보실까요? 위기는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을 그것도 빚을 져서 그것도 레버리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네. 코스피의 변동성이 높아진 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기여가 컸다고 보시나요? 그게 컸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계좌든 펀드 매니저든 뭐든 운용을 하면서 2009년 이후로 처음으로 레버리지 펀드 나온 이후에 한 달 동안 시장을 한 달 동안 치다가 오늘 다시 돌려놓고 왔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난리 부르스를 만들었잖아요. 그 2배, 3배짜리 레버리지를 사는 것은 그 대상이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마이크론이 됐든 예전에 테슬라를 가지고 주로 많이 했어요. 한 1, 2년 전에 테슬라가 됐든 자기의 욕심을 사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사는 거지 그 주식을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금감원장도 이거를 어떻게든 막았어야 됐다 이런 발언도 최근에 나오지 뭔 않았습니까? 뜬금없는 뒷북이에요. 말도 그 미래에서야지 그거는 이제 너무 사건이 커졌으니까 그분이 이제 자리를 위해 면피를 하려고 한 건지 아닌지 제가 알 길이 없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안 만들어주면 홍콩에 이미 상장돼 있는 레버리지 ETF로 한국 자금이 나간다. 맞아요. 그래서 국내에 상장해달라는 국민들의 뭐 의사가 있었고 상장하니까 불티나게 이렇게 팔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서 또 이걸 못하게 막아야 되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적으로는 홍콩에 있는데 우리만 안 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을 동일하게 갖추어 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그냥 농담 섞어서 한 얘기고. 하지만 그게 지금 시장 환경도 판단하면서 하는 것이 세련된 방식이었겠죠. 만약에 시장을 제대로 잘 알고 제도적인 부분에 두 가지를 다 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복잡계는 변수가 여러 개면 그 여러 개의 변수를 다 알아야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제도를 둘 다 아는 관료였다면 그러한 후회한다는 멘트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잘 속도 조절을 천천히 시켜서 8개의 운용사가 동시에 상품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하게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었을 수 있었겠죠. 내가 있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그 추후에라도 어떤 뭐 안전핀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던데 네. 그런 식의 뭐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것도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렇게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실행 과정에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추가적인 후행 조치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요 이미 상장은 돼 있고 조치를 하더라도 이미 이제 시장은 커져 있는데 당분간 이 반도체 쏠림과 네. 레버리지 ETF로 인한 변동성 확장 국면은 언제까지 과연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좀 지나면 스스로 잦아들까요? 제가 교주가 되려고 하는 기질이 없고 사기꾼이 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그 두 가지의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데 네. 이제 지금 분위기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항상 아무리 이제 판단할 수 없을 때도 판단 기준을 세팅을 해야 되니까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그걸 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 많이 얘기할 때 내러티브와 넘버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숫자와 스토리인데 그 중에서 뭐가 지금 시장의 핵심이니? 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숫자를 많이 얘기하고 작동할 때를 우리가 펀더멘탈 장이라고 하고 애널리스트 장이라고 합니다. 열배 대표님이 하셨던 네. 설명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비싸지면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는 가격대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업계에서 매니저장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러티브가 더 중요해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숫자도 내러티브도 프라이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가격이 5% 10% 빠진 날은 안 좋은 이야기를 후행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날 올라가면 또 후행적으로 좋은 얘기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유튜브 상에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유튜브 보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판단 기준을 본인 거를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시거나 아예 그냥 HTS에서 가격을 보고 계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큰 수급이 국민연금 리밸런싱이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하반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자꾸 점쟁이 되라고 하시는데 7월 달에 이제 이게 약간 오랫동안 네. 뭐 어떤 현상이든 누적돼 있다가 나타나면 그 현상의 파괴력이 커지는데 지금 이러한 부담감, 국민연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국내 주식 비중 이거 괜찮은 거야? 제도를 바꿔서까지 하는데 이거 과연 정치적인 부분에 너무 의사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닐까? 이거 후세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정말 괜찮을까? 이러한 얘기를 6,000대부터 했습니다. 지수 6,000대부터. 네. 그러면서 이제 9,000대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쌓여 있어요. 뭔가를 어느 정도는 해소해야 되는 부분에 이게 뭐냐면 솥에 지금 잔뜩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솥을 좀 열어줘서
좀 빼줘야 그래야 이제 부엌에서 사고가 안 나는데 지금 부글부글 끓을 때까지 안 열고 있는 상태랑 비슷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거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지금 열겠다라는 게 지금 7월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을 환영합니다. 건전하고 국가의 우리 노후에 대한 자금으로 적절한 관리가 지금 들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됐을 때 지금 상반기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연금 운용 그 펀드 중에서 역사상 가장 아웃퍼폼을 많이 하는 퍼센트가 올해 상반기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6월부터 계속 지고 있다면서요. 모든 펀드가 업계에 그 레버리지 펀드 나온 이후에. 아. 네.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지금 가장 아웃퍼폼을 많이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대부분 올랐기 때문에 펀드들이 운용을 하기에 그렇게 불편한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벤치마크대로만 맞춰놓으면. 네. 그래서 그 벤치마크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 정도로 이겼다라는 얘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퀘어, 물산 등등 여러 가지 관련 노출도가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웃퍼폼의 폭이 커졌을 거예요. 그럼 그것이 비간접적인 부분까지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팔게 해준다라고 하면 관련된 주식들의 큰 물량이 내 머리 위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야겠죠. 위에 천정이 생기는 거죠, 뭐 수급 천정이. 이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떤 보도에서도 추정치가 나왔는데 코스피 만 기준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 만이 찍었을 때 국민연금이 팔아야 하는 그 금액이 한 120조 정도 될 거다. 네,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많이 8천 이상부터도 이제 계속 숫자가 커지던데, 뭐 그렇게 되면 그거 때문에 이제 그 변동성이 더더욱 커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9천인데 이 변동성인데 많이 가면 그건 어떤 상황이 되든 변동성은 더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심리와 지금 유동성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시장의 낮은 구간은 이 고체처럼 움직인다.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러다가 3분홍선 이상을 올라가면 액체처럼 움직인다. 유동성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7분홍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체처럼 움직인다라는 설명을 드리는데 네. 근데 지금은 그 기체를 넘어서 레버리지가 나온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플라즈마처럼 움직여요. 저는 제 지금- 눈에는 약간 얌체공처럼 보이기도 해요. 얌체공도 뭐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거의 지금 이것은 뭐 차원이 다른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9천에 그러는데 지금 뭐 만에 가면 플라즈마 할아버지 나오는 거죠. 뭐. 그러면요, 사실 국민연금이 이제라도 리밸런싱에 들어가는 거는 잘하는 선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국민연금이 이제 주식 비중, 채권 비중, 대체 투자 비중이 있고 주식 안에서도 국내, 해외 비중이 있어서 근데 이게 국내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팔아야 된다. 요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존 같으면 진작에 팔기 시작했을 텐데 이게 하반기로 넘어갔다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근데 한국이 정말 좋을 수 있지 않냐. 네. 한 3년, 5년 계속 좋을 수 있다면 굳이 지금 하반기에 줄여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걸 이 이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얘기죠. 그러한 상황이 되면이라는 if가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네. 결과로는 투자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국민연금이 내놓는 그 물량들을 지금 외국인도 다 팔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다면 개인이 다 받게 되는 걸까요? 개인이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추세나 이러한 방향성에서의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더 판다라고 할 때 기관들이 살 수 있는 돈이 우리가 내는 매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말고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뭐 보험사나 이런 장기 자금들에서도 지금 올라온 부분을 내서 이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기에는 그러한 장기 자금들은 보수성이 강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높아졌을 때 활동성은 대략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곳은 개인과 그리고 요즘 증권사 신용은 다 이제 끝났다면서요. 이제 더 이상 한도가 낮춰서 네. 그래서 은행권에서 또 이제 가계대출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뉴스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다라고 막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 돈이 나와야 되나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뭐 외국인 개인이 한국 주식을 사주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개인들의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까라는 것이 가장 수요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맞출 수는 없죠. 뭐. 외국인들이 지금 6월에도 50조 원 팔았다고요? 뭐 최근 3개월간 150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네. 했다는데 지금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1,550원. 약해지고 있죠. 네, 계속 원화가 약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런 추세에서 진정이 안 되면 네. 뭐 진정이 될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은 환율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상승하는 구간에서 환율의 영향을 안 받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이 있을 때 외국인들의 매매가 변동하지 않아요. 이 말은 환율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는 리밸런싱이 가장 큰 이유이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하기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작년 1년을 보면은 엔화의 약세와 우리의 원화의 약세가 동일하게 궤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 이외의 여러 가지 통화들 중에서 아시아 통화들이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일본의 통화 약세의 궤적이 유사하게 장기간 지속돼 있고 최근에는 유럽의 통화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게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안 나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얘기의 범위를 넘어선 움직임이 한참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음모론이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양털깎기라는 그 미국이 항상 달러의 강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를 달러의 문제는 우리 돈이지만 달러의 문제는 너희의 문제야 라는 그 얘기가 이것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을 키우게 되는데 그 생각이 커지는 거 말고 특별하게 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환율이 추세의 반전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환율에 우리는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AI 관련된 시장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구글은 아까 좀 좋게 보시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AI 수익성 논란, 버블 논란 네.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평균적인 사람들은 이 이슈에 대한 긴장감을 거의 안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저처럼 채권을 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근데 그래요? 채권 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의 자금 조달 부분의 상황, 그다음에 특히 스페이스X가 상장하자마자 발행한 채권의 금리가 바로 튀어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거는 채권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어서 지금 1년 내내 멈추어 있던 하이힐드 스프레드까지 살짝 튀는 모습을 그 이벤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AI의 채권 시장이 거의 상관이 없었던 상황에서 지난 한 3개월 전부터 채권 시장도 AI와 상관 있는 중첩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안 좋기 때문에 채권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AI 거의 얘네들 끝났는데 쇼하다가 이제 얘네들 다치는데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에서는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거나 늘어나고 계실 거고요. 저처럼 주식과 채권을 다 했던 사람이 소수인데 그래서 저는 양쪽을 다 기회와 위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기회와 위기는 뭐가 더 우세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걸 시그널로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로직적으로는 이제 채권 시장은 탑다운을 보고 기회는 버텀업은 AI 쪽에서 주식시장에서는 버텀업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두 관점이 서로 간에 지금 다른 데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관점의 힘은 유사하게 비슷하다라면 얘가 결국은 보팅을 하는 주체는 아닌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보팅은 누가 하느냐? 유동성이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어느 쪽에 손을 드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주식시장의 손을 계속적으로 들어주다가 6월 1일 이후로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대본에는 없었지만 네. 저는 대표님 뵈면 요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네. 건설 애널리스트를 했고 PF에 크게 괴로웠던 날들이 많았어요. 오래 하셨죠? 네, 괴로움을. 그래서
네.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파이낸싱 구조나 사모대출 시장을 보고 있으면 네. 저도 투자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 대표님께서 이거 제일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미중의 패권 경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AI 모델의 경쟁력 차이가 6, 7개월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미국에서 네.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서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6개월이면 중국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방과 보안 다 걸려있는 미중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지금 우리 그 코스피 지수가 9천을 온 게 처음에 정부가 바뀐 다음에 5천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다가 지금 9천까지 온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정책 실행력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책은 정부에서 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미국은 저는 지금 미국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트럼프 정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이기적인 트럼프 정권이 미국의 전체 사회의 경쟁력을 깎아먹든 아니든 관심 없이 자기들만 챙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정치권과 글로벌에서 가장 강력한 과학계 IB들과 이 두 개가 기업들은 너무 강한데 네. 정치적인 부분에 그러한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한 팀이에요. 중국은 뒤처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 됐는지 7개월이 됐는지. 근데 이쪽은 한 팀이에요. 어차피 중국이라는 사회는 정치가 가장 큰 범위를 장악하고 있는 사회고 그 사이에 과학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두 개가 범위가 많이 지금은 비슷한 크기로 겹쳐 있는 두 개의 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지금 이 두 개의 원보다 훨씬 더 과학계 기업계로는 큰데 네. 근데 정치적인 부분의 방향성이 정신없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더했을 때의 경쟁력이 지금까지는 계속 미국이 우세했는데 저는 지금 6월 1일이 미국 시장의 올해 고점이었을 확률이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채널에서도 그 얘기를 영상으로 남겨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 두 팀의 우리도 지금 이번에 어제 엄청난 발표를 했잖아요.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그럼 네. 그러면서 원팀을 강조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원팀이고 중국도 원팀 같은데 미국은 과연 원팀인가? 라는 부분의 질문에 그게 예스라고 답이 나오시면 계속 미국을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스가 안 나오면 미국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미국의 비중이 좀 작은 게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이 되는 걸까요? 미국의 비중은 작고 한국과 중국의 비중은 높은데 중국은 우리가 또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대표적인 그 기업들이나 ETF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고 한국은 지금 너무 쏠려 있어요. 대장주한테는. 조금 전에 국민연금도 질문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규모가 지역별로 나왔잖아요. 이것은 정부의 정책 실행력인 균형 발전 방식과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파트너를 해준 부분. 이 부분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기업이 돕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기업은 지금 현재 전력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력에 대한 부분과 용지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적정한 가격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필요성의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하나씩 서로 간을 덮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모든 게 길게 안 됐다가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됐을 때 폭발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민주화 항쟁 80년대 이후로 전라도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투자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장기간 동안 지금 50년 동안 제대로 된 부분이 없다가 투자가 들어간다면 그쪽 지역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투자하는 거랑은 말도 안 되게 없던 상태에서 투자가 증가하니까 그 부분에 환호하면서 우리 열매 대표님이 잘 아시는 건설 쪽에서 금호건설이 지금 며칠째 상한가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그 응축된 힘이 튀어나가는 건데 금호건설은 이건 이제 제가 그래서 열매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24년에 빅베스 했더라고요. 금호건설 혹시 아세요? 자세히 모릅니다. 그거 봐요. 네. 정말 건설의 전문가인데도 관심이 근데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빅베스를 하면서 전라도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냥 농사나 짓는 데지 뭐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투자 시장에서는 완전히 왕따였던 시장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번에 정부가 투자를 기업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의 기회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금호건설이 지금 24년에 빅베스를 해서 요번에 급등하기 전에 시가총액이 1,800억밖에 안 됐어요. 네. 지금 웬만한 건설회사들의 시총은 몇 조 대나 몇십 조 대입니다. 근데 여기는 2천억도 안 됐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빅베스를 해서 적자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러면 기관들은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관들은 이런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기관들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다음 달부터 팔아야 되고 딴 거를 뭔가 찾아야 돼 하면은 그러한 대안들의 아이디어를 야, 금호건설 저렇게 튀는데 뭔가 딴 거는 없나? 라는 것에 당연히 눈길이 가겠죠. 그러면 전라도에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요번에 며칠 전에 보니까 야당 의원께서 여당 의원들의 전라도 땅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라도 쪽에 공단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거에 대한 그러한 시선을 받을 수 있겠죠. 네. 한번 금호타이어 같은 데가 아마 15만 평 정도의 상업 단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생길 것이고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이유 없는 상태에서 모르기 때문에 숏의 대상으로 약한 애들은 계속 누적적으로 몇 년 동안 떨어지면 숏이 쌓입니다. 네. 1,700만 주가 아마 숏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 데들을 기관들은 이제 보게 되겠죠.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 금호건설이 지금 시가총액 4천억을 넘어섰네요. 네. 와, 이런 최근에 이 호남에 그 땅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주가가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금호타이어 같은 데들을 아마 기관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산주가 되겠죠. 그쪽의 유통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던데 이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될 거고. 광주 신세계가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그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의 현상이 지금 단기적으로 얘기하기에는 50년 동안 그쪽에 투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응축돼 있는 부분. 이게 이제 목적계거든요.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힘이 계속 응축됩니다. 그 응축된 것이 아래로든 위로든 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파괴적인 가격 움직임이 발생하는데 지금 금호건설 차트를 방금 보셨잖아요. 네. 그런 모양으로 보이셨겠죠? 네. 네. 아, 그렇군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네, 또 말씀을 거기까지.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가게 우리가 지금 그 얘기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했다가 지금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을 조금 더 약간 흉내내 보면 국내 주식 중에서는 전라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었겠죠. 아, 네. 그게 해소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그 반도체 좀 큰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그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애플이 이제 메모리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제품 가격을 왕창 올려버리고 네. 이게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창신 메모리까지 손을 뻗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찌됐건 메모리 가격 부담 때문에 결국은 그 이제 빅테크의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거든요.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빅테크의 어떤 수요가 줄어든다? 빅테크가 이제 메모리를 못 살 지경까지 이제 되다 보니까 투자 규모를 줄인다든지, 네, 투자가 좀 그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 비유를 우리가 오래 썼습니다. 고유가의 해결책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고유가의 해결책은 고유가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지면 사용량이 떨어지면서 그 사용량이 떨어지는 부분이 수요를 낮추기 때문에 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메모리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그 로직을 안 쓰면서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메모리는 실제 우리가 분기마다 이번에 마이크론도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마진율을 86%로 줬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도 당연히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삼성 메모리 업체들은 그런데 그 부분을 사가는 업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쓴 돈을 바로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시키기 때문에 5년, 7년 정도로 나누어서 떨어져요. 네. 그러면
한쪽에서는 100%를 잡고 한쪽에서는 15%만 회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한 해의 이익 추정치의 숫자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익 추정이 올해만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향후에 줄어들 부분에 대한 비용을 다 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올라가는 가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기 어려워지고 증설이나 이런 부분은 반도체 공장이 그렇게 쉽게 증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인 지금 먼저 한다라고 하는데도 지금 40년대 한 거를 30년대까지 땡겼어요.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전라도도 지금 들어가게 되면 그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올라간 메모리 가격들에 의한 부담감들은 실제로 생길 것이고 그 부분이 우리가 용어로 얘기하는 게 칩플레이션인데 네. 새로운 용어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칩플레이션이라는 것은 1950년대에 컴퓨터가 처음으로 생긴 이후에 1970년대부터 퍼스널 컴퓨터나 우리가 제대로 된 컴퓨터가 회사들에서 사무실에서 이용되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IT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효과를 지난 50년 동안 사회 전 세계에 제공한 업종이에요. 네. 근데 이번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하셨던 애플의 상황, 가격을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IT 산업이 주는 현상이 디플레가 아니라 인플레일 수도 있는 상황의 가능성이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페드 의장이 되신 분도 AI라는 것은 되기 전에는 디플레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문회를 했었는데 되고 나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그분이 말을 적게 하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질문을 해도 얘기하지 않는 건 질문을 피하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오픈 AI가 또 상장이 내년으로 그 연기된다라는 그 부분도 그 지금 반도체 종목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논리는 그런 거죠. 내년으로 연기를 한다고 하면 그럼 투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이익 추정치의 상향 이런 부분들도 그만큼 또 지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시야로 보면 됩니다. 소프트뱅크의 주가를 보면 되거든요. 네. 소프트뱅크의 주가의 움직임이 그러한 시장의 심리를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고 게다가 소프트뱅크가 하락하는 데는 그러한 전망과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되는 자금 시장의 문제까지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의 문제가 부정적으로 이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겠죠. 그럼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오픈 AI를 보고 소프트뱅크를 보는 이유는 결국 코스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고 네. 이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실적의 리스크는 없어요. 실적은 이미 실적은 기대해도 실적은 됩니까? 올해와 내년까지 다 이미 확정돼 있거나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배수로 곱해주는 PER로 따지면은 이익에다가 멀티플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멀티플이 지금 싸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인데 이 부분이 2028년에 지금 전 세계에서 메모리 증설이 아주 크게 나올 것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부분이 계속 강해지니까 2029년도 괜찮아, 2030년까지 괜찮아 하는 식으로 이 시장은 더 장기간을 좋은 때는 당겨서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 멘트들을 보시면 2030년까지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펀더멘탈로 봤을 땐. 근데 문제는 펀더멘탈에서 나온 이익에 곱해지는 멀티플은 그 펀더멘탈로만 계산되지 않는데 그 부분을 미리 당겼다가 나중에는 뺐다가 하는 고무줄 작업을 이 자산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의 변동 가능성은 있겠죠. 아직 그래도 코스피 멀티플보다는 삼전 닉스 PER이 좀 싼 거는 아닌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70%가 다 그 주식 두 개 때문에 움직이는데 코스피가 싼지 그 주식이 싼지 그게 뭘 비교를 해요? 어차피 그놈이 그 집이 그 집인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코스피의 PER로 봐도 과거 대비 그냥 12개월 포워드 PER로는 그래도 비싸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2030년까지 이익 추정치가 맞다면 네.
그래도 시장의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를 좀 더 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 IT 쪽 얘기하시는 분들은 보면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올해 얘기하셨던 게 이제 PBR로 보지 않고 PER로 봐야 된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의 아예 개념을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좋은 쪽으로 할 때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 얘기할 때는 개념을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좀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할 때는 과거랑 비교 안 되는 지금 상황인데 왜 과거랑은 왜 비교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행동 아니에요? 아, 네. 이거는 완전히 바꿔서 아예 개념을 바꿔줘야 된다는데 그 기존의 개념이 바뀌기 전의 세상과는 왜 비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 네, 생각 앞서- 못한 부분이네요. 네, 네. 대표님께서 요즘에 이제 그 뭔가 그 프라이스를 다 따라간다. 네. 네, 이제 어떤 논리든 그렇죠. 끼워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변동성 장세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투자자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시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나 아니면 주변에 투자를 잘했거나 수익률이 좋다고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들에 대한 근거가 다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가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 내가 욕망이 느껴지느냐, 공포가 느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하루에 이번에 사이드카가 한 달에 2번 걸렸나요? 세 번일 겁니다, 네. 아마. 3번이요? 네. 서킷이 세 번. 서킷이 2번이요. 서킷이- 서킷이 2번이었죠? 서킷이 세 번. 지난 주에만 두 네. 번이 두 번. 걸렸어요. 네. 이게- 이번 달에 3번 아니었나? 아, 네. 뭐 이게 역사적으로 10년에 한 번 정도 사고 날까봐 만들어놓은 제도가 한 달에 2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하루는 그냥 희망과 그냥 내가 내년에는 집을 2채 살 수 있을까 이러다가 그 다음 날은 와,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왔다 갔다 거리는 경험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조울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울증 환자가 되면 그런 현상을 겪으면서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친 상황이 되면 투자로 인한 조울증 상태의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투자는 물질적인 부분의 보완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거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가지의 건강함이 공존해야 잘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건강에 내가 얼마나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게 왜 이렇게 요즘 바이낸스에서 코스피의 150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50배 나는 레버리지 상품도 지금 뭐 만들겠다고 지금 그런 뉴스를 150 봤는데 배요? 네. 150배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금융기관들인 전통 금융기관은 레버리지 상품을 내고 있고 바이낸스 같은 데는 코인에 엮어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카지노랑 뭐가 다르나요? 그러면 금융의 증권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카지노면 파라다이스 같은 밸류에이션과 증권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박판이 되고 있으면은 증권회사의 밸류에이션도 도박판으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증권회사가 도박판이 됐으니까 파라다이스의 밸류에이션이 경쟁자가 강하게 나타나서 떨어지든지 라는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보여야 되는데 최근 주가는 카지노 주가들이 다 안 좋습니다. 이 말은 네.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가고 있는 부분 안에 성격에 도박적인 투기적인 성향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